2023년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사용자 연수 급여 초보자 급여 1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급여 업무 처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눈에 보는 월별 보수 업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이기 때문에 제가 9월 이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9월에는요. 사실 이제 전입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출 가시는 분도 있고 인사 이동이 조금 소소하게 있었던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월별 보수 업무 내용에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이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9 월에는 인사 이동을 위한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9 월이 끝나고 나면요. 사실 10 월, 11 월은 급여 업무하는 기간 중에서 제가 봤을 땐 좀 가장 여유로운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지금도 되게 바쁜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무관님도 있는데 그나마 이제 '특별한 일이 없다. 우리 학교에 뭐 특별하게 해줄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10 월, 11 월은 사실은 그렇게 좀 힘든 날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 월이 되면은 사실 이제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의 근무 수당을 정액분을 11 월, 12 월부로 합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전달 거를 이제 다음 달 근무에 반영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2 월에는 이 11월 거를 원래는 줘야 되지만 12 월까지 합산분을 지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 공무원 이제 연가 보상비도 이제 지급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런 해당 내용은 공문이 와요. 네. 공문을 보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처리해라는 지침도 다 같이 주실 거거든요. 그거 보시고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월 급여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네. 뭐 이제 우리 학교에 해당이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한 번씩 보시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직 1 가상 1 이거 원로 수당이라고 하거든요. 네, 원로 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직 경력이 30년 이상이거나 이상이면서예요.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이어야 돼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임의로 드릴 수 없어요. 임의로 드릴 수 없고 그다음에 이게 교직 경력 30년 이상이거든요. 네. 뭐 여기서 휴직 기간도 제외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무실에서 내부 기한을 하나 해 주시면 그리고 저한테는 "공람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공람된 내역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끝나고 나면 사실 12 월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어려워하시는 거 뭘 해야 될까요? 연말정산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1 월로 한번 다시 가 보겠습니다. 1 월에는요. 우리가 주요하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신고입니다. 우리가 1 월부터 6 월까지를 근로소득 이제 상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을 나이스에서 다운받아서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요. 그리고 7 월부터 12 월까지를 또 다시 또 다운받아서 제출을 합니다. 이건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해서요. 사실 사업소득하고 그다음에 일용근로소득은 매달 제출하고 있죠 현재. 혹시 있다면 매달 제출하고 있지만 상용 근로자의 간이지급 명세서는 상하반기 현재는 그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연말정산에서 제출할 건데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현재 상하반기 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달라져요. 내년부터는 이것도 매달 제출로 바뀔 거예요. 아마 이것도 '공문이 시행되지 않을까?' 뭐 국세청이나 아니면은 뭐 인근 세무서에서 공문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보내주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공문이 오면 '아 이거 매달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됐고 그다음 1 월에 급여 마감한 다음에 연말정산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해야 돼요. 이거 2월 급여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주무관님들한테 지금 우리가 여유로운 시기잖아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한 12월 정도 되면요. 이 연말정산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요. 뭘 준비하느냐? 뭘 준비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분들 이제 연말정산 대상자가 누구인가 그런 거 한 번 정도 머리로 한번 좀 시뮬레이션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1년 동안 선생님들 이렇게 급여의 수당 받으신 거 있잖아요. 뭐 보결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강의하셔 선생님들 연수하셔 가지고 받았던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수당들을
좀 미리 다 등록이 되어 있나 확인 한번 해요. 전 매달 매달 등록을 하거든요. 뒷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 혹시 뭐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빠지시는 분들이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휴직자들도 우리가 다 해 드려야 되거나 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좀 준비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을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깐 좀 이렇게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정리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말정산이 마감이 된다면 그건 전부 다 2월 급여에 다 반영해 주셔야 돼요. 네. 다 반영해 주시면서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연말정산을 다 하고 나면 거기서 세금이 나오잖아요. 네, 세금. 네, 세금 부분을 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고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매달 주무관님이 사업소득하고 이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명세서 매달 제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출한 거 말고도 1 월부터 12 월까지, 23년 1 월부터 12 월까지의 사업소득하고 기타 소득, 그다음에 퇴직소득, 이거 퇴직금 받은 거거든요. 퇴직금. 퇴직금 받을 때 우리가 지급명세서 국세청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세금 계산하고 했던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전부 다 신고해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가급적이면 2월 급여 마감 전까지. 사실 이거 제출 기한은요, 기타 소득은 2월 말까지고 나머지는 3월 달이긴 해요. 네. 그런데 우리 3월 달에요, 보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출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2월 급여 말까지라든지 아니면 2월 달 안으로 이런 모든 내용을 좀 다 주무관님들이 신경 써 가지고 제출 다 해 주셔야 돼요. 아닌데 저는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전출 갈 건데 연말정산 끝나고 할 건데, 아니면 나는 휴직할 건데 이런다고 하시더라도 그게 내가 가장 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해 주셔야지 다음 분이 왔을 때 덜 힘들고, 또 반대로 저는 신고를 다 하고 갔는데 딴 학교에서 또 이걸 안 했대요. 그러면 이 바쁜 시기에 나 잘 내용도 모르는 이것들을 온 사람이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는 잊지 마시고 다 해 두고 가시는 걸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서로 이제 화 안 내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달에는 뭐 공무직들 이제 연차 수당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도 다 신경 쓰셔서 해야 되고, 이제 3월 달에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사람들 많이 바뀌고 담임 수당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역들을 보면서 어떤 게 내가 놓치고 있지 않는지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저희가 뭐 연말정산한 거, 우리가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4대 보험도 다 정산을 해요. 그중에서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이제 정산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우리 보수총액 신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수총액도 같이 변경해 주면서, 보수 월액을 변경해 주면서 4대 보험하고 고용보험 정산분이 4 월에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은 보면서 중요한 거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서 급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수 관련 규정은요,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저는 급여 처음 했을 때 보수 지침, 뭐 매뉴얼,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사실은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요. 급여 처음 하시는 우리 초보 주무관님들은 도대체 내가 뭘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편한 건 옆에 사람인 거죠. 네. 그런데 옆에 사람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급여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물어보면 뭐 "많이 알려주세요."라고 하지만 그게 최신 자료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주무관님들이 뭐 급하게 물어보실 때도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다 좀 찾아서 내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매뉴얼, 지침, 뭐 법제처에서 뭐 자료들 다 확인하면서 급여 작업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서 급여 사용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파일로 받으셨을 거예요. 학교로 책자도 한 달씩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세대 내용이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주무관님들이 이제 급여를 하시다 보면 정상적으로 매달 급여만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임금을 소급해야 될 때나 환수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슬퍼요. 그런 거 일도 힘들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뭐 소급은 얼마 기간 안에 해 줘야 되고 환수는 얼마 안에 해 줘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보통 3 년, 5 년이라고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그냥 이거는 3년 안에 하는 거고, 뭐 환수는 5년 안에 하는 거고,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근거가 사실 있는 거죠. 소급 같은 경우는 민법 163조에 의해서 네, 3년간의 단기 소멸시효가 이제 완료가 되고요, 완성이 되고, 환수 같은 경우는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제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걸 맞춰서 급여 작업을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저는 좀 이거를 주무관님들한테 여기 한 장밖에 안 나와 있지만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날짜 계산을 할 때는 학교에서 아니면 혹은 뭐 호봉이라든지 아니면 근무년수, 그다음에 근속수당 뭐 이런 거 다 할 때 날짜를 계산을 할 때는요. 민법 제 160조에는 여기에 의한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하나씩 일단 볼게요. 기간의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에 여기에 의해서 계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 보시는 분은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을 때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날을 전일로 만료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 1일이라면 1일이라면 우리가 말일은 그 10월 같은 경우는 31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달로 본다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10일부터 10일부터 이렇게 기산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달의 전일 있잖아요. 다음 달 11월에 얘의 전일 9일까지로 이제 우리가 만료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전일. 네, 이렇게 만료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예시로 보시면 23년 3월 10일부터 우리가 날짜를 계산을 해야 된다면 얘는 4월 달로 하지만 이 처음 시작인 10일의 전일인 9일까지가 한 달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달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날이 없다면 23년 1월 31일까지였으면 이거 전날은 어떻게 해요? 30일이죠. 30일인데 2월 달은 30일이란 게 없어요. 제일 마지막 날이 28일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건 28일이 1개월이 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29일이라면 29일이 이제 1개월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산을 하셔야지 되지 마음대로 내가 편한 날짜 있잖아요. 어, 제가 예 하나 들어볼게요. 23년 10월 2일부터 어, 23년 얘는 22년이 돼야 되겠구나. 아니요. 제가 12월 31일까지로 할게요. 제가 이거 마우스로 써가지고 죄송해요. 다시 좀 깔끔하게 써볼까요?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쳤을 때, 주무관님들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12월 한 달 한 1개월, 11월 한 달 1개월, 나머지 일수. 이런 식으로 거꾸로 계산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수가 하나도 안 맞아요. 네,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10월 2일부터 했으니까 다음 달 날인 11월 1일까지가 1개월인 거고, 그 다음에 12월 1일까지가 2개월인 거예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제 숫자로 세는 거예요.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남은 일수를 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에 의한 계산 방법은요, 과거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시점부터 미래로 계산하셔야지, 만약에 뭐 12월 한 달, 11월 한 달, 나머지 10월 일수를 산출하시면 반드시 날짜 안 맞아요. 우리가 이거 가장 많이 실수할 때가 물론 호봉하시는 분들은 호봉할 때 날짜 계산할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그 육아휴직 수당. 네, 육아휴직 수당 하실 때도 날짜가 분명히 안 맞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한 장으로밖에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스 급여 흐름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나이스에서 급여 업무 처리 순서는 보시는 거랑 같아요. 먼저 우리가 호봉이라든지 네,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복무가 들어가죠. 네, 복무가 들어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끌어와서 급여에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게 기초자료 생성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상자도 선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수당이랑 공제자료를 다 입력하고 또 뭐 해요? 급여 일괄 작업을 한번 돌리게 됩니다. 간혹 공무직 급여할 때 나는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급여 일괄 작업을 안 돌리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급여 일괄 작업을 단 한 번이라도 안 돌린다면 급여가 마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 작업을 하실 때 한 번 정도는 일괄 작업을 다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내가 수당이나 공제 같은 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돌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정을 했다면 이 수정한 이후에 반드시 또 일괄 작업을 한번 해 주셔야지 돼요. 네. 그리고 또 고치시고 또 일괄 작업 한번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급여를 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무랑 이제 이 호봉 같은 게 틀려졌다, 인사가 틀려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아까 이 모든 거를 끌어올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초 자료 생성이라 그랬죠. 네. 기초 자료 생성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나이셋의 인사나 복무를 수정하게 되면 다시 기초 자료 생성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뭐 해야 돼요? 급여 일괄 작업도 한 번 돌려 주셔야지 다 급여에 반영이 돼요. 혹시라도 이거 안 하시고 다 수정이 됐는데 급여가 안 바뀌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둘 중에 뭔가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작업들을 다 해 주셔야지 급여가 잘 반영이 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